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상한론 조문이 398 조문인데 이제 319번 조문까지 왔는데 뒤에 부분들 가운데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그냥 우리가 한번 그냥 읽어보고 점검하는 정도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에 한의원에 출근하면은 이제 전자 출판을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몇 분이 저를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거의 오자라든가 어떠한 그 뭐랄까 글 쓰는 데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건 계속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조금 오래된 그 글 가운데 제가 굉장히 실수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어저께 그거를 한의원에서 파일을 받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를 깜빡 잊고 PDF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보고 저도 제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는 조문도 사실은 우리가 그 경험할 수 있는 처방인데 어느 순간 오룡산보다 더 심각하게 쓰이지 않는 약이 됐습니다. 절영탕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음병이라는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소음병과 절영탕이 이게 맞느냐? 맞지 않죠. 절영탕은 증상은 어떻게 보면 양명병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한론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병이라는 이러한 전제 조건을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 글에는 보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맹미하고 눕기를 좋아한다. 이것만 가지고 이 조문을 해석한다는 것은 소음병이라고 정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난해하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전제의 이 소음병이라는 말을 우리가 굳이 따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자 설사를 6, 7일 했죠. 이것까지는 맞습니다. 설사를 6, 7일간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침을 하면서 갈증이 느끼고 있다. 갈증을 느낀다. 갈증을 느낄 수가 있죠. 설사를 하니까 진액이 고갈돼가지고, 그죠? 설사를 하니까 진액이 고갈되니까 얼마든지 갈증을 느낄 수가 있죠. 이 설사하고 요거는 관계성이 있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신번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 잠을 못 잔다 이라는 것은 편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죠. 부두과라든가 신번 부두과 또는 신번 부득명 이것은 불편한 거죠. 왜? 번열로 인해 가지고 신장의 번열로 인해 가지고 그럴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설사를 하잖아요. 설사를 해가지고 이와 같은 증상이 있는데 뭐 다른 약 얼마든지 약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결과로 내놓은 그 처방은 절영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절영탕을 쓰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쓰지 않는 약처럼 되어 있잖아요. 석고도 잘 안 쓰는데 활석 같은 약을 쓰겠습니까? 잘 안 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약을 이와 같은 약들은 사실은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의학적 지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대승기탕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썼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한의학적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병에 여러분 상한론이 문제가 아니라 병증에 어떻게 보면은 한 30%에서 정말 40%에 해당되는 영역을 병증의 영역을 우리가 망각하고 한의원에
운영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처방을 이해하느냐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이와 같은 약을 절영탕이라는 약을 활용을 몇 번이나 했을까? 오룡산이라는 약을 몇 번이나 활용하고 있을까? 예. 거의 안 하고 있죠. 예. 자, 이런 경우 이 절영탕을 근거로 해서 보면 여기에는 소변이 분리하면서 소변이 요즘 말하면은 요게 그 소변을 볼 때 막 고름이 나온다든가 저기 뭐죠? 그 약간 그 성병의 일종인 것 같은 경우 그런 거죠. 소변을 아주 못 본다는 건 아니죠. 소변 보기가 어려운 거죠. 왜? 이런 상태, 입력 상태니까. 그리고 약간 마른 기침하면서 구역감이 있다. 그리고 입이 마르다. 그러면서 신번 부득면한 경우 절영탕으로 쓴다. 그러면은 절영탕에 대한 정의가 뭐죠? 이건 다음 조문에 다음 바로 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설사를 6, 7일 동안 경과했다. 설사를 6, 7일 하면 여러분 거의 탈수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서 문제가 발생이 되죠. 지금은 여러분 설사 뭐 하루 이틀만 해도 병원에 가가지고 지사제를 먹고 심하면은 수액 주사도 맞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글이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사람이 어떤 탈수증이 생겼을 때 치료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약재를 그렇게 일반 서민들이 구해서 먹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어떻게 보면은 귀족들이나 이런들 계층들 있는 사람의 계층들이나 한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먹고 그럴 수 있지 일반 서민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설사를 하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기침을 하면서 구역감이 있으면서 번갈증이 있다. 탈수증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알고 보면은 탈핵 이열의 반응으로서 이것만 보면은 청화하고 생진해야 되죠. 이것만 본다 그러면 이럴 때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방약을 우리가 빗대어서 고찰해 보면 이거는 저자는 바꾸면 됩니다. 절영탕의 방해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소변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이열을 풀어준다. 이열을 풀어주는 거예요. 오룡산하고는 다르죠. 오룡산은 단순히 수분 정체로 인해서 열은 있지만 소변 상태의 고름처럼 이렇게 해서 소변 모기가 분리한 것은 아니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입력으로 인해서 소변이 분리하니 소변 분리가 이 조문에서는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죠. 소변 모기가 꼭 입력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소변 분리가 있으면서 어떠한 그 이열의 조짐이 있을 때는 오룡산보다는 절영탕을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그 여기서 말하는 이열의 여기서 반응이 뭐냐, 징후가 뭐냐, 이열의 보통은 그 진액이 고갈되어서 진액이 소모되어서 라기보다는 여자 있고 불리하기 때문에 모모라고 보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하는 거죠. 소변 분리이기 때문이다. 진액이 고갈되었기보다는 소변 분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조문에 자 소변 분리를 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요거는 상한론을 공부를 한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소변 분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소변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세 가지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 방법에. 하나는 뭐냐면은 망향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체온이 떨어졌을 때 기본적인 생리적인 그와 같은
체열이 떨어졌을 때 망향으로 인해 가지고서 소변이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부자재를 쓰는 거예요. 예. 이럴 때는 회항을 시키면은 소변을 이롭게 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소변은 편안해진다. 예. 그러니까 소변 분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백복 택사를 쓰는 게 아닙니다. 또는 백추를 쓰는 게 아니고, 예. 망향으로 인했을 때는 설령 백복이라든가 택사를 우리가 쓴다 하더라도 소변 분리가 있을 때 망향이라고 느껴졌을 때는 이때는 부자재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죠. 예, 중경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이열에 의해 가지고서 여러분 열에 의해서 반대적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열에 의해서 소변이 불리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열을 떨어뜨리게 되면 해열시키게 되면은 이 소변을 기대하지 않아도 저절로 소변이 좋아진다, 풀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치자라든가 황련이라든가 황금을 써가지고서 열을 풀어주면은 소변을 잘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 자, 또 하는 경우는 정말로 수분 정체로 인해서 소변 분리로 인해서 이열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소변 분리로 인해서 이열이 생기는 경우. 이때는 소변을 편안하게 해주면은 해열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저절로 풀린다. 이게 이제 절영탕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가 상한론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이렇게 참고 정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조문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말로 황당하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될까 할 정도로 난해한 글이죠. 자, 소음병이라고 했습니다. 소음병 하면 이 사람들은 체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음병의 대표적인 병이죠. 음병 가운데 가장 심각한 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얻은 지 2, 3일 지났는데 입이 마르고 건조해지고 목구멍이 건조해졌다.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음병일 때 쓰는 게 뭐죠? 인조 구조인 거니. 이게 대표적으로 감초하고 건강이죠. 건강을 이때 보통 씁니다. 근데 쓸 수 있습니까? 목이 마르고 인후 부위가 건조해진 상태에서 이거 못 씁니다. 무서워서. 이것조차도 못 씁니다. 목이 마르면 대청적으로 우리가 청아지제를 쓰잖아요. 자윤주제라든가 자음지제를 쓴다든가. 이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데 감초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건강같이 이런 약을 과연 쓸 수가 있을까? 음병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건조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조문에서 뭐라면 급히 하를 해야 된다. 급히 하를 해야 되니 여기서도 급이라고 썼습니다. 급. 가짜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여자로 쓰는 경우도 있죠. 마땅히라고 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마땅히.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게 급이죠. 요게 제일 약한 거죠. 한번 주어볼 만하다. 확률적으로 한번 주어볼 만하다. 요거 주는 게 그런대로 맞다. 마땅히 줘야 된다. 급히 써야 된다. 이게 상한론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급이라고 썼잖아요. 뭔가 급박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급박한다. 시간을 다툰다. 그런데 승기탕을 쓰라는 거예요. 승기탕을 쓰는 게 맞다. 정말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소음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조문이 누락됐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다른 조문들과 연계해서 이 조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글을 공부해서 글을 상한론이 왜 어렵습니까? 대부분이 조문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문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면 상한론이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증상과 처방이 맞는데
근데 이거는 증상과 처방, 이 증상에 인조 구조 인근에 여러분 승기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소음병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글들이 서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게. 자, 혹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석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이 소음병은 이건 뭐 혹자는이라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소음병이라고 했는데 소음병이라는 전제 조건에 진액이 고갈이 돼가지고서 설사를 많이 심하게 했다든가 하리가 부지해가지고 격증이 심한 병증이 이것으로 인해서 탈수증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졌다. 이럴 때는 대승기탕으로 설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에는 문제점이 있죠. 이 해석이 여러분 생각했을 때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격증이라고 하는 말을 왜 썼냐면은 급히라고 했잖아요. 급히 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급박한 증상을 말한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은 약부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사람의 말과 같다면 이런 소리죠. 진액이 여러분 이미 진액이 고갈되었죠. 소음병이가 설사를 하리 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진액이 고갈됐는데 또 급히 하한다고 하는 것은 진액을 더욱더 손망시킨 것이니 이것은 오해, 잘못된 해석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가 있죠.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은.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소음병인데 또한 모르게 소음병인데 인중통일 때는 반화 상급탕으로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반화 상급탕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보통 소음병 가운데 인중통 있을 때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것으로 우리가 보는데 급히 하해야 하는 이유는 하해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이 조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조, 인건과 같은 병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눈치챌 수가 있죠. 여러분 구조하고 인건만 가지고서 급히 하해야 될 이유는 없죠. 여기서 말하는 대로 반화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감초와 건강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죠. 조문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예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보면 다른 조문이죠. 다른 조문을 통해서 비교해서 본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은 심화 부위가 아프다든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다든가 필통이라고 하는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소음병 가운데에 심화 필통이 있으면 설사를 막 합니다. 설사를 하는 상태에서도 심화 부위가 통증이 있을 때는 승기탕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설사하는데 승기탕 쓸 수 있는 배짱 있는 분이 한의사 가운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설사가 어떠한 설사라는 걸 봐야 되죠. 왜냐하면 보통적으로 설사를 하게 되면은 심화 부위, 복부에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노폐물이 전부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복부가 연약 무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화 부위가 심하게 통증이 있거나 그러니까 조문이 두 개가 나와요. 뒤에 보면은 심화 필통, 설사하리 하는데 심화 필통 할 때는 승기탕을 쓴다는 거예요. 급히. 또 복창하면서 배가 빵빵한데 변비 증상이 있는 경우, 소음병이라도 설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럴 때는 소음병임에도 불구하고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급박한 상황에
당하지 않았다면, 급박한 상황에 처해지 않았다면 어찌 반드시 급하지라고 경고를 했겠는가. 여기는 반드시 어떠한 급박한 병정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 추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소음병이다, 양명병이다, 이런 같은 그 모두에 이렇게 정해 놓은 어떠한 육경의 어떤 전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그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음병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어떠한 통증 같은 거 있을 때는 이제 여기서 대승기탕을 쓰라고 하는 것은 현재처럼 우리가 뭐 한 첩, 두 첩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그 조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의원을 운영한다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약 한 첩, 두 첩 써가지고는 한의원 운영을 못하죠. 기본적으로 뭐 10첩을 쓴다든가 한제를 쓴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서 이 조문을 활용하기는 어렵죠. 뭐 한두 첩 쓴다는 얘기죠. 급하게 쓴다라는 것은 한제를 쓴다고 10첩을 쓰는 게 아니라 두세 첩, 하루 이틀치 약을 쓴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 있어서 고방을 활용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조문에서 승기탕을 써야 된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두세 첩을 쓰라는 얘기지, 그리고 변을 한번 풀어보라는 얘기지, 계속해서 뭐 보름씩 대승기탕을 먹으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저는 사실 대승기탕의 약을 약간 변조해가지고서 변조해서 체질적인 차원에서 거의 뭐 보름 한 달씩 줍니다. 근데 거의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승기탕, 현대인들한테 노폐물 과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내에 지방이 많이 축적돼 있고 이런 분들한테 승기탕을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자기 나름대로 개조를 해가지고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봅니다. 소음병 조문의 절영탕과 아이고 요거 빠졌네요. 절영탕증과 대승기탕의 증상들은 대체로 소음병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양명병으로 이렇게 전속되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다, 이런 소리죠. 다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왜냐면 여기 이 병 자체가 소음병이잖아요. 소음병이라는 그 조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모두에, 글 모두에 소음병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소음병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양명병으로 전속되어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이런 것도 명분에 의해서 해석을 한 거죠. 명분. 그러나 자, 양명병에서 보통 병세 관점에 봤을 때 양명병에서 음병으로 이렇게 전변해 나가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죠. 육경변증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많이 발생되어진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음병에서 이렇게 갑자기 양병으로 돌변하는 경우는 변칙적인 예다.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변칙적인 예죠.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병증이 전변하는 가운데 급박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설령, 그래서 이제 가정법이 설령 그 사람이 음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음병일지라도 일단 급히 합법을 합법을 쓰고 나서 그 오래된 병을 치료하는 게 좋다. 그 병의 어떤 그 치료하는 순서죠. 급박한 병부터 하라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시국이 정말 초유의 어떤 비상 사태죠. 국민들이 완전히 갈갈이 찢겨지고 왜 찢겨졌습니까? 국민들의 정서가 왜 갈라졌습니까? 좌파와 우파로 왜 이렇게 완전히 지금은 생사를 걸고 이와 같이 수면 위로 그전에는 수면 아래에서 단순히 이렇게 댓글에서 싸웠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수면 밖으로 나와서 돼 있는 게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국내 사정이 과연 우리들만의 문제입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외부의 어떠한 부인할 수 없죠. 중국과 미국의 어떠한 노선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갈라졌다고 볼 수가 있죠. 궁극적으로. 저는 현재 지금 나타난 어떠한 충돌 현상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역사에서 한 번쯤은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지만이 다음 세대가 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덮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종량이 심각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 최근에 다행히 20대에서 30대들이 저는 뉴스를 안 보지만 30대의 젊은이들이 상당 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 부분이 눈을 뜨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제 후배들은 전부 다 386 세대고 586 세대입니다. 저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들 가운데 후배들 가운데 소위 말해서 좌파들 많아요. 참 좋습니다. 그 친구들. 그러나 그 어떠한 그 정서적 그 좌파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공산주의를 지지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그와 같은 좌파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중국화 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화 된다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이미 우리 사회에 소위 말해서 언론, 정치, 문화, 종교, 경제 전부 다 중국의 거의 겉으로는 미국과 방위족을 맺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이미 언론 보세요. 계속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한번 이와 같은 좌파적인 정서가 생겨지면요, 이런 것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정말 심각한 상태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 글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 다음 주에 올라가겠지만 오늘이 목요일 새벽이거든요. 목요일 새벽인데 토요일 날 광주에서 집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초미의 관심이 집중돼 있죠. 광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할 건가 또는 탄핵을 찬성할 건가에 대해서 여기서 완전히 또 광주에서 어떠한 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내 문제는 어떠한 단순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죠. 과연 우리가 어느 쪽 노선을 취할 것인가? 미국이냐? 지금까지는 미국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이거에 대해서도 운동권에서는 종속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선택하라 그러면 중국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이와 같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것은 우리의 그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 탄핵이 정말로 내란 세력입니까? 대통령을 탄핵한 게 과연 내란 때문에 그럽니까? 내란? 이것은 선전선동이죠. 다른 때에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완전히 넘어가느냐, 미국에서 벗어나서 중국화 되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냐, 여기서 이제 판가름 되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한 몇십 년은 지나가야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우리 그 국민들 가운데
감정이 어떤 손상되거나 서로 어떤 증오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풀릴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하고의 어떤 변방에 있는 나라들과는 많이 틀리죠. 상당히 그래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어라든가 또는 옷이라든가 음식 문화라든가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보다도 저도 한문 공부를 좋아하고 한문을 통해서 철학을 공부를 했지만은 정말로 한글의 아름다움, 우리는 한글이라고는 정말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글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가 중국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 정말로 새로운 세대들이죠. 저뿐만 아니라 386 세대, 586 세대들은 어느 정도 우리 그 교육 과정 중에서 상당 부분 세뇌를 받은 세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공주의의 세뇌를 받은 사람이죠. 저는 반공주의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태극기를 드는 것 자체를 수치롭게 생각하는 집단들이 있다는 것. 어느 순간서부터 태극기를 지니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보수 꼴통이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알게 모르게 세뇌시키는 거죠. 태극기를 들을 수가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는 세상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의 형성이 됐다는 거. 만약의 경우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 역사에서 존경한다. 이렇게 박정희를 줬다면 저는 완전히 수구 꼴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은 사회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과연 언론이 보장되고 자유가 보장된 사회입니까? 이게 이제는 뭐 카톡도 검열한다고 그러고 있는 판에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국민성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반골 기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골 기질이 강한 민족입니다. 한번 억압해 보세요, 정말로. 막 난리가 나죠. 북한처럼 완전히 국민을 억압하기 전에는 그 정도 가지고 했다가는 젊은 새로운 세대들한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되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말도 자기의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정체성에 따라서 듣기 굉장히 거북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 후배들 가운데 만나면은 은연중에 반미주의적인 성향을 보인 친구도 많아요. 그냥 웃고 말죠. 그러나 이것이 정말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한 번은 어느 정도 그 판세를 정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이미 뭐 그 우리나라 법조계는 이미 거의 다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이 이미 좌파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좌파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종북과 종중주의의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사회나 좌파가 왜 없습니까? 저도 이렇게 되기 전에는 다소 젊었을 때는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통. 그 나이 먹고 철들다 보니까 그 문제점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승만 독재자라고 박정희 막 욕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은 없어졌어요. 오히려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 조금 우리가 다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우리 사회가 올바르고 개인의 어떤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주는 그와 같은 사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선배들이 노력했습니까? 사실 이것은 저는 살 만큼 살았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우리 자식 손자 세대는 더 나쁜 세대로 가면 안 되고 조금 더 발전된 그게 바로 진보죠. 그게 바로 올바른 진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그 국민들의 어떤 너무 심각하게 분열돼 있고 저는 항상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은 분열은 어떠한 그 동기에 의해 가지고서 분열은 동기에 의해 가지고 내란, 내전이 여러분 더 무섭습니다. 내전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내전은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정말로. 외세의 침략은요, 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임진왜란보다 더 무서웠던 게 6.25입니다. 동족 상장 간의 비극이 더 무서운 겁니다.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국제전이죠. 국제전입니다. 임진왜란이 일본하고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일종의 국제전이죠. 6.25 전쟁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 가지고 발생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어떠한 그 패권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전이 벌어질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떤 그 서로 간의 어떤 그 뭐랄까 새싸움 정도는 이해하지만은 어떠한 그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사회를 정말로 위기로 몰아세울 수 있는 분명한 사회가 있다는 것, 우리 사회 속에 숨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조금 긍정적으로 법대로 하면 되죠. 합리적인 생각,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판단,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또 너무나 시국이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거의 온 것 같아서 한 소리 저도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